자, 예를 들어서 이 동아시아에서 무슨 큰 일을 도모를 하려면 한반도를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예, 2000년 전에 한사군 저거 뭐냐면은 한국이 그 초원 그 무력하고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 당태종이 신라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는 이제 신라가 돌궐이나 이런 쪽이랑 결합을 해서 이제 당은 이제 몽골 선비인데 몽골 쪽을 공격할까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천년 전에 거란이 고려를 반복해서 침공한 것은 거란이 이제 그 남쪽으로 가 있는 송나라랑 끝장을 내야겠는데 자기 뒤통수를 한국이 노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한국을 이제 한반도를 고려를 먼저 이제 그 처리를 한 거죠. 처리를 하려고 든 거죠. 그다음 몽골도 똑같아요. 몽골도 저 남쪽으로 가 있는 송과 결판을 내야겠는데 그러려니까 이 한반도를 먼저 전처리를 해야 되거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 한반도를 먼저 정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똑같죠. 예. 중국 가는 길이 편하게 가려면은 거기서 저기 오키나와 열도 따라가지고 저기 뭐야, 거긴 그냥 그렇게 건너가는 데니까 예, 따라가지고 이제 대만 먹고 대만에서 굳혀가지고 푸지안하고 저장, 그러니까 절강성과 복건성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다음 밑으로 가면 광동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확실하게 안전하게 떼어 먹죠. 양자강 이남을. 그렇게 안 가고 굉장히 거칠게 왜 한반도부터 들어왔냐. 그렇게 가봐야 북에서부터 병력 계속 공격해서 내려오면 골 아프다. 아니 한국을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일단 한반도를 딱 잡아먹고 나서 굳히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떼봐서 중국 도모하면 된다. 그 북쪽이랑 연결해 가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도 똑같죠. 명예 잔존 세력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먼저 한반도를 딱 무릎을 꿇려놓고 그 다음에 명예 잔존 세력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성공을 하죠. 일제도 똑같습니다. 예, 한반도부터 먹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대만은 먹어놨지만 대만은 그렇게 전략적 가치를 높게 안 뒀어요. 먹어놓고 그걸 바탕으로 만주를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중국 본토를 노려본다. 그런 관점이죠. 얄타도 똑같죠. 일단 미국이 급해가지고, 예, 미국 쪽이 급해서 소련한테 그때는 이제 원폭을 확신을 못할 때니까 1945년도 저기 2월쯤 되거든요. 1월인가 2월인데 얄타에서 지금 크리미아입니다. 거기서 이제 소련한테 야 너희가 와갖고 그 중국에 들어가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일본 광동군을 너희가 해결을 해주면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너희한테 줄게. 그래서 우리 희생제물로 스탈린 입에 집어넣어줬다고요. 그랬다가 이제 원폭을 하고 나니까 한반도 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랴부랴 38선 긋고 반도의 남쪽을 자유세계로 건져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택동이 그 엄청난 수의 사람 100만 명 이상 집어넣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1950년 한 11월, 12월 이후로는 우리가 그 미군이랑 우리 유엔군이랑 그 한국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싸운 게 아니에요. 북한군 그때 다 괴멸됐어요. 그때는 적의 주력이 압도적 주력이 중공군입니다. 그럼 모택동이 왜 그 짓 했어? 여기 한반도가 저기 압록강까지 해서 전부 저기 자유화되면은 계속해서 골 아프겠거든.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다. 모택동 말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9번의 역사적 경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반도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한다. 결국 그거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선례들이에요. 저게 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다시 한번 가면 지금 상태, 지금 한반도를 정리 못한 상태 아니에요. 중국이. 한반도 점점 더 힘이 강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점점 더 반중화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그 한미동맹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 쪽을 그대로 방기한 채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 쪽에 또는 한국 쪽에 냉혹한 전략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냉정한 전략가들은. 대만 전장터에서는
대만과 일본과 미국이 막아내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접수한다. 그럼 게임 확 바뀐다. 공간 게임이. 백모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평생 그 냉혹한 공간 게임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 못 하겠냐고요. 전 그냥 근데 이제 그걸 암시하는 글이 처음으로 아까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대만 침공 얘기할 때 그냥 대만 시어터 안으로 대만을 전장으로 삼는 것에 국한돼서만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나온 걸도 그 전장이 한반도로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그걸 암시가 돼 있다고. 왜냐? 한국의 입장에 의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야, 백모 너무 전쟁광 같은 소리 아니냐. 냉혹한 상상력이지 이게 무슨 전쟁광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만 침공이 벌어졌을 때 이제 미국이 결정해야 될 이슈는 북한에 대해서 성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한미가 성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얌전히 있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증폭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북이 이미 핵과 미사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한미는 대만 침공해서 지금 대만에서 전쟁 붙고 있는데 야 북이 이 틈을 타서 핵과 미사일 쏘지 않을까 이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또 북한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야 우리 북한이 먼저 쏜다고 생각하고 한미가 우리를 먼저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미 쪽은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이 먼저 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선빵할 것이라 생각하고 북이 선빵하지 않을까 이제 한꺼풀 더 씌워지는 거죠. 즉 이제 뭐 앞에 가는 쥐에 꼬리를 물고 무한하게 꼬리 무는 것처럼 이렇게 의심과 위기감이 무한 증폭되는 거예요. 불씨 하나 딱 던져주면 빵 터지는데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냉혹한 전략가들은 선빵이다. 먼저 접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이 게임이 이런 게임이거든요. 의심과 위기감이 무한 증폭되는 과정이라고요. 저기 그 대만 침공이 벌어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죄수의 딜레마랑 같습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가 이런 거거든요. 프리저너스 딜레마가. 자, 이제 두 명이 같이 일을 저질렀어. 근데 증거는 부족해. 자백을 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적당한 다른 제목으로 징역 1년은 살릴 수 있어.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그 검사가 이렇게 이제 딜을 치는 거죠. 야, 너희 둘 다 자백 안 하면 징역 1년이야. 그건 너희들 선수니까 다 알지. 그건 본 죄가 아니라 다른 죄로 해서 그렇게 돼. 그런데 말이야. 지금부터 너희 둘을 각방에 둘 거거든. 각방에 두는데 먼저 자백을 하면 한 사람만 자백을 하면 그 사람은 석방, 나머지 사람은 징역 20년을 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자백을 하면 그 둘 다 뭐 죄가 끔찍하니까 5년씩은 최소한 살아야겠지. 우리가 최소 낮춰져서 5년 살릴게. 그래 놓고 각방에 두면 이 죄수가 어떤 선택을 하겠냐 이거예요. 죄수의 눈에는 야, 자백을 하면 운이 좋으면 석방이고 운이 나쁘면 징역 5년이지. 자백을 안 하면 운이 좋으면 징역 1년이고 운이 나쁘면 징역 20년이야. 야, 자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00이면 100 자백 고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게임 이론의 중요한 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북에 대해서도 똑같죠. 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 우리가 선빵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선빵치지 않을까? 계속 그 의심이 반복하면서 이게 위기의식과 이제 그
이게 부풀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빵을 안 치면 운이 좋으면은 아무 일도 없지만 운이 나쁘면 핵으로 얻어맞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라는 거 우리 한미가. 근데 한미가 선빵을 치면 운이 좋으면 쉽게 별 희생 없이 북한을 자유화시키는 거고 운이 나쁘면 조금 고생하면서 자유화시키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뭐를 판단하겠냐 이거예요. 냉혹하게 매일 냉정하게 매일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게임, 공간에 대한 게임, 전쟁에 대한 게임만 평생을 해온 그 전략가들이 뭘 선택할 거냐. 고민해 볼 필요 있다니까요. 자, 저는 한미 공동으로 북한 접수에 나선다. 그래, 너희들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북한 접수에 나설 거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백모 같은 제하에서. 좀 전쟁광이라 비난은 받겠지만. 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선제 접수해버리는 게 음과 양, 빛과 그림자 둘 다 존재하죠. 한 측면에서는 북한을 선제 접수하는 그 과정에 수반되는 전쟁의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는 일이죠.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참에 북한을 자유화시켜서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궁극적으로 끝장내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중국 쟤들이 말이야 대만 해협에서 사고쳐 대만 침공해 그럼 우리 그 참에 그냥 확 북한 접수해버려. 이런 결기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알면 중국은 엄청 뒷골이 땡겨요. 그런데 결기가 그냥 그런 심리적인 데서 끝나나? 아니잖아. 우리가 무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결기에 무력이 더해지면 중국은 뒷골 땡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금이 저리고 오줌을 싸게 돼요. 그래서 이 무력, 이 자주국방, 거기다 결기, 이게 우리의 목숨줄이요. 이게 평화를 오히려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력을 갖고 있고 저런 결기를 갖고 있는 저 살벌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대만 못 쳐. 야 그냥 평화스럽게 살자.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린 평화 좋아하잖아. 이게 역설이라니까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대만에서 전쟁 나면 북한 선제 접수해버리겠다는 결기가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무력이 있을 때 이 동아시아가 평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설이죠. 우리가 평화는 우리한테 유리한 게임이잖아요. 유리한 기존 상태잖아요. 유리한 기존 상태를 군사 지정학에서는 스테이터스 코어라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의 유리한 기존 상태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걸 군사 지정학에서는 수정주의, 리비저니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우리는 스테이터스 코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평화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빌드업하고 여차하면은 북한을 선제 접수하겠다라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그러면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참 역설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북을 내세워서 핵 미사일을 도발한 것은 한미 동맹의 손발을 묶기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우선 첫째, 북의 핵 미사일을 도발시키면은 북을 내세워서 쟤들 계산은 이거죠. 중국의 계산은 참 중국다운 계산법인데 자꾸 북이 핵과 미사일을 까면 말이야. 한국 놈들 말이야. 쟤들 말이죠. 겁에 질려서 저 핵 가지고 있잖아. 우리 다 죽을 텐데. 미사일 쏘잖아. 우리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판단력이 마비되는 패닉 상태. 그래서 친북을 하면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되는 그런 상태. 그 스톡홀름 신드롬인데 그 상태로 집단적으로 빠지게 될 거다. 이 상태로 우리가 빠졌었잖아요. 2010년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은 이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중국만이 점잖게 미국을 넘어서는 저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는 우리 중국만이 그리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된 우리 중국만이 한국에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중국에 대한 그런 숭상하는 마음과 자발적으로 중국에 협조하고 심지어는 추종하고 심지어는
자생적 간첩질까지 돈 안 줘도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다 깔아버리겠다. 이게 두 번째 2단계죠. 근데 이게 다 개판 났죠. 망상이죠. 한국인은 결국 패닉으로부터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에이씨 여차하면 쟤 그냥 확 접수해버리지 뭐 이 더러운 걸 보면서 계속 사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반중 정서를 가지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다 심리전 전선인데 사이콜로지 워페어 전선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용이 정치 문화 세뇌 전선이잖아. 거기서 중국은 완전히 참패한 거예요. 완전히 참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참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이런 중국에서 이런 음모에 빠져서 시련을 겪고 나면 오히려 더 어떤 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최악의 꼼수가 된 거죠, 중국은. 마치 나치 독일인에게 파이널 솔루션, 그걸 독일 말로 엔틀레이징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궁극적 솔루션이 걔들은 그걸 유대인을 멸종시켜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멸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인에게 나치는 유대인 멸종으로 치달았지만 우리 자유한국인한테 지금 북핵 미사일에 관한 파이널 솔루션, 엔틀레이징, 궁극적 솔루션은 뭐냐? 북한 자유화다. 그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일 무시무시한 무기 만들어내고 몇 년 지나면 아마 러시아, 프랑스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무기 많이 파는 나라 될 수 있어요. 세계 2위 무기 수출국. 거기다 이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원자력을 앞세운 경제력, 또 한류를 앞세운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 수출력, 그 다음에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군사력, 이런 거의 강화가, 이런 게 일어나면서 한국인의 정치 문화, 정치 심리가 하루가 다르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는 뭐 정부에서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그거는 국제 공용어예요.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그건 뭐냐면은 안으로는 자유와 개인 실존과 신앙과 종교의 자유와 시장과 이런 걸 뜻하고요. 민주주의와. 밖으로는 그러한 주권 국가들 간의 서로 평화스러운 상호 협조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게 규칙 기반 국제 질서예요. 그리고 그런 거 이해를 갖고 그런 걸 이해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간의 동맹 관계. 가치 공유, 가치 기반 국제 질서. 가치 공유, 동맹 관계. 이런 게 이제 상식이 돼 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하는 게 상식돼 가고 있고요. 북한 자유화에 대해서도 상상력이 생겼고요. 무기를 저렇게 파는데 당당해지죠, 당연히. 그리고 반중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중국은 이제 완전히 파산한 거지 뭐. 이 상태에서 이제 북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북한 자유화를 열망하게 만들죠. 그 길만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파이널 솔루션, 엔틀레이징, 궁극적 솔루션이 된다라고 한국은 내다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내다보게 된다고요. 이제 이 길로 가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뭐 좀 이상한 비교지만 나치 독일인의 엔틀레이징, 파이널 솔루션은 유대인 멸종이지만 자유 한국인의 파이널 솔루션, 엔틀레이징은 북한 자유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중국을 정조준하는 거죠.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아까 이상한 그런 음모 짰었는데 북한에 핵과 미사일 내세워서 그게 부메랑이 돼갖고 중국을 정조준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한국이 G7에 한국을 G7 가입시켜서 G8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나온 데가 뭐 그냥 듣보잡 기관에서 그 얘기 나온 게 아니라 저 National Interest라는 그런 시사평론지인데 저게 혹은 이론지예요. 근데 저게 이제 말하자면 작은 헤리티지쯤 돼요. 헤리티지는 좀 그래도 보고서 중심으로 나가는데 그 싱크탱크 아주 중요한 자유공화 진영의 중요한 최1급
최1급이라 그러면 결국 허슨 연구소, 헤리티지 이런 데가 최1급이죠. 그리고 이 내셔널 인트레스트는 헤리티지보다 좀 몸이 가볍고 빨라요. 시사적이고. 거기서 나온 건데 이제 글을 쓴 분은 제임스 리라고 한국명 이종수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예, 이분은 국제정치학자고요. 하버드 대학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센터 연구원이고 증권사에서 일해요. 브록 시큐리티스라고 브록 증권 투자의 수석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얘기하는 건 이렇게 상당히 평이한 얘기예요. 뭐냐면 한국의 지금 군사력, 한국의 그 무기 수출력, 한국의 그 경제력, 한국의 첨단 기술력, 한국의 소프트 파워 이런 거 보면 당연히 한국을 G7에 가입시켜야 된다. 여기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보다 캐나다보다 훨씬 강하다 사실은 한국이. 지금 뭐 아시아가 지금 세계의 중심인데 아시아 쪽에 어떻게 일본 하나뿐이냐. 한국 가입시키겠다 그러면 일본이 좀 깽깽거릴 텐데 잘 설득하면 된다. 한국이 가입하는 게 일본한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저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참 우리가 책임이 무겁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당당해지고 지혜로워야 되고 좀 그 생각의 차원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